연봉 9천, 많으면 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백수가 됐습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 진짜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포항 남구공단 거리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쇳물 소리가 심장을 울리던 곳이에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퇴근 시간인데 사람이 없어요. 텅 빈 정류장, 바람에 뒹구는 전단지, 줄 서서 먹던 식당엔 셔터가 내려가 있고 유리창에 붙은 임대문에 종이만 누렇게 바랬습니다. 이 풍경이 저한테는 남다릅니다. 저도 이제 67인데 젊었을 때 바로 이 거리에서 기업 금융심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굴뚝에서 연기만 나면 온 도시가 먹고 살았어요. 노동자들이 퇴근하면 고기에 소주 한 잔, 어깨에서 자부심이 느껴졌고 그 돈으로 상인들은 자식 대학 보냈습니다. 상가 권리금 수억을 줘도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거리에 서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60일 넘게 공장이 멈춰 서더니 정문에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 수천 명의 가족이 설마설마했어요. 그 현대가 연봉 억이 넘는 공장을 진짜 닫겠어? 닫았습니다. 이익이 안 나면 수십 년 터전도 하루아침에 버리는 겁니다. 지금 안정적인 직장에 계신 분들, 우리 회사는 괜찮아 하고 계시죠? 이건 노조 파업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고 지금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투자 상담을 하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97년 IMF 때 저는 은행 본점에서 기업 부도 처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 표정이 그때와 똑같아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오늘 현대제철 폐쇄가 던지는 소름 돋는 진실 5가지, 그리고 이 풍랑에서 살아남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째,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묻겠습니다. 내일 회사 문이 닫히면 가족을 지킬 대안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실. 자본의 냉정한 계산기에는 감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에게 공장은 돈을 만드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돌리는데 드는 인건비, 전기세, 원재료비가 기계가 찍어내는 철강의 가치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미련 없이 코드를 뽑아버립니다. 금리란 돈의 가격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되고 전 세계적으로 철강 업황이 바닥을 치면 기업은 가장 먼저 비용을 계산합니다. 제가 금융권에서 기업 여신 심사를 담당할 때 가장 무섭게 보던 지표가 바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었습니다. 현대제철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노조가 미워서 내린 감정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매년 오르는데 수요는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산기가 두드려준 냉혹한 사형 선고인 거죠.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1980년대 초반, 당시 제철소에 입사한다는 건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당시 재입사 동기 중 한 명은 포항으로 발령받으며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지었죠. 부모님은 동네 잔치를 열었고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시샘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일하면 강남 아파트는 못 사도 집 사고 차 사고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키고 노후까지 보장되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은행 창구에서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신의 직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 제 상담실에 50대 중반에 정태수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현대제철 협력업체에서 20년 넘게 용접 일을 하신 분인데 공장이 진짜로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일주일째 밤잠을 설친다고 하시더군요. 아들도 같은 공단 하청업체에서 일하는데 이제 온 가족이 길바닥에 앉게 생겼다며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태수 씨는 설마 현대제철이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수장님? 우리가 흘린 땀이 얼만데라며 울먹였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시라는 뼈아픈 조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기업에 밀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연봉이 과연 시장 가치에 맞는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만약 회사라는 간판을 떼고 시장에 나갔을 때 그 연봉을 받을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위험 신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은 쇳물보다 빨리 식어버린 상권의 잔혹함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노동자만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던 수천 명의 소상공인이 함께 벼랑 끝으로 밀려납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순자 할머니는 현대제철 공장 정문 근처에서 30년간 국밥집을 하셨습니다. 새벽 교대 근무자들의 든든한 아침을 책임지며 공장 사람들 이름까지 다 외울 정도로 가족처럼 지냈죠. 할머니는 그 국밥 팔아서 자식 셋 다 대학 보내고 출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5명도 안 온답니다. 한창 때는 점심시간마다 100명 넘게 줄을 서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국밥솥을 끓이는 불도 끄고 계십니다. 임대료는커녕 전기세와 수도세도 못 낼 처지라 결국 권리금도 포기하고 가게를 내놓으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상권이 죽으면 부동산 가치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팔리지 않는 땅과 건물은 세금만 잡아먹는 짐이 될 뿐이죠. 이게 바로 낙수 효과의 소멸이 가져오는 진짜 공포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는 순간 그 지역의 아파트 값도 상가 임대료도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할머니는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식모살이라도 해야 하냐며 허탈해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1997년 IMF에 유령이 다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제가 당시 은행 본점에서 기업 부도 처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가장 먼저 쓰러졌던 건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한보철강이었습니다. 철강왕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경제에 무너지지 않을 성벽 같았던 기업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한보가 망하겠어. 국가, 기간산업인데 나라에서 어떻게든 살려주겠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보가 쓰러지자 도미노처럼 금융권이 마비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비참한 처치가 됐습니다. 지금 포항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때의 데자비 같습니다. 제가 일하던 부서에서 매일 아침 팩스로 날아오던 부도 보고서를 받을 때에 그 손끝 시린 서늘함이 요즘 다시 느껴집니다. 당시 제 직장 동료들도 억대 연봉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은행원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태풍이 불자 너 나 할 것 없이 책상을 비우고 짐을 싸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직서를 받아야 했던 그 동료들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쁩니다. 철강 다음은 조선이고 그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이미 중국산 저가 제품이 무차별적으로 밀려오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담실을 찾은 40대 후반의 이진호 씨는 대기업에 다니며 강남의 영끌로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으니 한 달 대출 이자 400만 원쯤은 거뜬히 낼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회사가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하고 공장이 폐쇄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공황장애가 왔다고 고백하더군요. 수입이 끊기는 순간
그 화려한 아파트는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 됩니다. 이진우 씨는 지금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자가 하루만 밀려도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수장님, 제가 잘나서 그 연봉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회사 이름 덕분이었네요 라며 고개를 떨구는 그분을 보며 저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네, 번째 진실은 고연봉자의 가계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파산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씀씀이도 커지고 부채의 규모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금융권 현장에서 40년간 일하며 본 가장 비참한 사례들은 대개 고소득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높은 소득이 은퇴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평생 갈 줄 알고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끌어다 씁니다. 지난주 제게 상담 온 박미경 씨는 남편이 대기업 간부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1,000만 원 넘는 월급으로 아이들 영어 유치원 보내고 유명 브랜드 가방 사고 큰 외제차 굴리며 남부럽지 않게 사셨죠. 그런데 남편이 이번 공장 가동 중단 여파로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자마자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모아둔 현금은 1천만 원도 안 되는데 갚아야 할 할부금과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만 매달 9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미경 씨는 상담 내내 소장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애들 학원은 어떻게 해요? 라며 통곡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빚 다이어트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빚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태현이라는 38세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회사가 어려워질 조짐이 보이자마자 타던 비싼 차 팔고 중복된 보험들 리모델링해서 정리하고 매일 도시락 싸다니며 1년 만에 대출 5천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 주식에서 벌면 되는데 라고 비웃었지만 결국 회사가 폐업했을 때 태연 씨만은 담담하게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안 쓰는 신용카드 지금 당장 해지하십시오. 차가 정말 내 인생의 필수인지 다시 생각하십시오. 한 달에 단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무조건 빚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부채가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눈 딱 감고 빚부터 쳐내십시오. 두 번째 전략은 소득의 다변화, 즉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회사 월급 하나만 믿고 있는 건 태풍이 불 때 가느다란 밧줄 하나에 온 가족의 운명을 매달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소액 투자하는 개인 계좌를 보면 큰 대박 수익보다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이나 작은 채권 이자에 집중합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에게도 늘 강조합니다. 본업 외에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한다고요. 그것이 주말 배달 알바든 자신의 기술을 활용한 부업이든 혹은 작은 주식 배당이든 상관없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최소한의 방패는 여러분 스스로 만드셔야 합니다. 회사 밖은 정말 춥습니다. 그 추위를 견딜 외투 하나쯤은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시장을 읽는 눈, 즉 경제 문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그 산업이 10년 뒤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효할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만약 지금 몸담은 곳이 사양 산업이라면 혹은 대체되기 쉬운 직종이라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전직 준비나 기술 습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냥 하던 거 하다가 정년 채워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도태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경제신문을 읽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아는 것이 곧 돈이고, 아는 것이 곧 생존인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그 누구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현대제철 폐쇄와 같은 불길한 전조 증상은 이미 우리 곁에 아주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모든 사람이 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천재도 아니었고 돈이 원래 많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버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했던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흥청망청할 때 빚을 미리 줄였고 현금을 확보했고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바꿔서 자산을 불렸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회사가 나를 평생 지켜주겠지, 국가가 어떻게든 해결해주겠지 하며 입만 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이 위기의 생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다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희생자가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부디 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40년 넘게 금융 현장에서 수많은 돈의 흐름과 사람들의 운명을 보며 뼈저리게 배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은 오직 스스로 돕고 준비된 자에게만 관대하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통장 내역을 일일이 꼼꼼히 확인하고 내가 가진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고 내 자산 중에 거품은 없는지, 팔리지 않을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와 결단이 거대한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포항에 꺼진 불빛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환한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냉철한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경제연구소의 박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